간단히 자기소개하면서 시간을 좀 때워보겠습니다. 네, 우리 정혜균 기자님부터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뉴스의 정혜경 기자입니다. 그 책은 영원한 권력은 없다라는 책은 어떻게 좀 읽으셨나요? 재밌게 잘 읽었고요. 네. 근데 지금 끝까지 다 보진 않으시고? 읽어가지고, 네. 네, 그냥 중간중간 봤어요. 좀 대선이니까 아무래도 대선 전략이랑 관련된 부분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정아 선생님도 간단히 본인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음소거 키시고 본인 소개. 네, 뭐라고 소개해야 되냐? 2월달 작년이에요. 네, 근데 정규고 그래서 어떻게 인지 알게 돼서 들었는데 많이 알게. 이 영원한 권력은 없다라는 이 책은 혹시 읽으시진 않으신 거죠? 네.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아시잖아요. 알죠. 요즘 많이 네. 나오니까. 네. 얼마 전까지 많이 나왔죠. 네. 그러면 이제 김종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나요?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이정환 선생님. 누구한테요? 네. 저한테 책 안 읽으셨으니까 그냥 그 저한테요? 인물에 대한 인상. 네.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당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들어오긴 했는데 자기 그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에 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었는데 못하니.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책을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정혜경 기자님도 어떻게 읽으신 부분에 대해서만 소감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럼 쭉 제 소감 얘기하면 될까요? 네. 네네. 네. 일단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선 기간이니까 이제 대선 전략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뭐 이 책 후반부에 보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랑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이제 자기 자신의 이런 기여를 이제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책 제목을 따라가시는 것 같다. 본인 책 제목처럼 이제 영원한 권력이 없으니까 이제 좀 집에서 국민의힘에 윤석열 당선에 기여를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시고 그냥 집에서 쉬고 계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뭐 책을 보면은 이제 351페이지를 보면은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이제 기여했다는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요렇게 시켰다고 명시를 하는데 이제 60세 노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찍도록 이제 기초연금이란 제도를 공약을 좀 내세워라라고 자기가 직접 지시를 했다 뭐 요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약간 노년층들의 아이콘 같은 그런 약간 아이콘적인 그런 인물이고 거기다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연령층이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런 공약, 기초연금이란 공약을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서 뭐 물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전략을 잘 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책이니까 당연히 뭐 대단하게 느끼는 게 당연하겠지만 뭐 아무튼 이런 전략적인 부분은 저는 대단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뭐 353페이지를 보면은 이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가치관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뭐
유권자들의 요구와 정서를 가장 잘 포착하고 선명하게 대안을 제시한 정당은 이제 짧은 시간이 주어졌더라도 금세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뭐 좀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20대 남성들의 그런 요구랑 정서를 잘 포착을 해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약으로 내세워가지고 지지율을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무리 후보가 매력적이고 뭐 무슨 정치 공학적으로 전략을 잘 짰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민들의 마음을 잃는 게 우선이고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가 원하는 게 뭔지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게 이제 대선 승리의 필승 전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생각을 했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그리고 그 외에 뭐 369페이지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후보였던 시절에 밤 10시에 자기 집에 찾아와가지고 좀 읍소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렇게 약간 자기를 띄우는 식으로 쓰시고 373페이지를 보면은 자기가 북한 민주당에 갔을 때 자기가 북한 괴멸론을 꺼내서 이제 중장년층이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적자는 도움이 됐다 이렇게 직접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뭐 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띄우는 마케팅적으로 좀 띄우는 그런 책을 쓰셨고 사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저는 확실히 김종인이란 사람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활약을 하실 걸로 기대를 했지만 별로 그렇게 활약을 하지 못하셔서 좀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당황스러운 걸로 끝난. 그다음 우리 김보람 씨 들어오셨는데 음소거 키시고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 이 영원한 권력은 없다 책 뭐 얼마나 읽으셨는지 또 안 읽었으면 안 읽은 대로 그냥 김종인 씨에 대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인상, 생각 뭐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보람입니다. 지금 네, 서울에서 서울에서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화이팅. 네, 예, 책을 못 읽었고요. 네, 죄송합니다. 책을 못 읽고 참가해서 보람 씨 얼굴이 지금 너무 네. 바닥에 붙어 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가운데로 올라와 주세요. 아니면 카메라를 좀 밑으로 이렇게 내리던가. 예, 목만 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귀신처럼 목만 둥둥 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지금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아까 네, 우리 기자님께서 이번 대선에 활약하실 줄 알았는데 활약을 안 하셔서 당황스러웠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최근에 당황스러웠던 거는 이재명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만날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가장 당황스러웠고요. 아, 그런 말 하셨어요? 대단하다. 진짜 너무 근데 뭐 이제 와서 김종인이 너무 또 안타깝고. 도와준다고 도움이 되겠어요? 도움 안 되죠, 어차피.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이재명 후보님 당연히 안 만나시겠죠. 뭐 이미 그 윤석열 후보님께 가서 아무런 사실 역할과 그런 역할을 뭐 못했고 또 그 존재감을 드러내지도 못했고 또 뭐 예전처럼 뭔가 그런 뭐 경제 민주화라든지 뭐 그런 기초연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도 못했고 뭐 아무런 어쨌든 뭐 역할을 하시지 못한 채 어쨌든 나가시게 된 건데 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그렇게 어쨌든 김종인 그 위원장을 이렇게 좀 거리를 두시고 그래도 이준석은 같이 함께 하는 게 어쨌든 뭐 신의 한 수였다라고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향은 뭐 관계없이 일단 뭐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뭐 잘 했다고 생각이 들고 네, 김종인 위원장님이 네, 이제는 물론 쉴 때이구나. 네, 오히려 그냥 진짜 이번 대선에는 정말 그냥 아예 아무것도 그냥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딱 그거를 거절하셨으면 얼마나 그 아름다운 퇴장이셨을까, 이렇게 박수 받으면서 떠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사실 윤석열 후보에게 갔을 때도 사실 조금 그 모양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았고, 뭐 윤석열 후보가 막 엄청나게 또 사실은 매달리거나 이러지도 않았었고, 그냥 뭐 이제 뭐 김재원 의원이나 뭐 또 사모님 이렇게 뭐 해서 마지못해 가는 척은 하셨지만 어쨌든 가고 싶으셨고 계속해서 가고 싶으셨지만 좀 타이밍도 늦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네, 뭐 조금, 그리고 네, 또 어쨌든 그 뭐 비례를 그렇게 많이 하신 것도 거의 기네스북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아이 참 정말 이게 대단한 어쨌든 뭐 정치계 레전드이긴 레전드이시지만 비례 너무 5선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분이 계셔. 네. 전 세계적으로 뭐 유럽 국가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한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비례대표제에서는 뭐 세계적으로 대단한 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경력이죠. 네. 그래서 뭐 뭔가 그런 그분이 계셔서 승리한다기보다도 정말 그냥 이길 곳을 이렇게 좀 다니시는 것 같고, 네. 근데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조금 그런 예전에 그 민주당에 계셨을 때 뭐 이해찬 의원이나 이제 그 정청래 의원 컷오프 하신 거라든지, 또 국민의힘을 너무 극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중도 쪽으로 잘 잡아주신다든지, 그런 좀 방향성을 설정해주는 부분에는 그래도 좀 탁월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뭐 그런 부분은 그래도 높이 살만하지만, 네, 뭐 그런 역할로서인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본인 스스로가 뭐 플레이어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도 그냥 정말 제대로 잘 좀 원로로서 욕심내는 모습 말고 그런 원로로서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리한 내용 좀 말씀드리면, 저는 2번 읽었어요. 이 책 처음 사가지고 한번 일단 통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스터디를 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또 읽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그 노태우 정부 정도까지 이제 읽어왔는데, 그러니까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독특한 그 한국 정치에서의 위상이 있죠. 그게 이제 보수 안에서 진보적 노선을 채택한 정치인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무와 정책 양쪽에 어느 정도 능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언론도 다룰 줄 알고, 그게 이제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특이한 요소들을 다 결합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정무를 잘하면 정책을 모르거나, 정책을 잘하면 정무를 모르거나, 그러면 나머지는 또 언론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거나 뭐 이러기 마련인데, 이분은 이 3가지가 다 두루 어느 정도 되는 양반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명백하게 보수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노선을 어느 정도 정책 노선을 채택한 추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희소성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는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 일단 오리엔테이션 자체가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잖아요. 근데 김병로 선생의 아들, 즉 김종인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사실상 김병로의 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인 김병로 선생의 어떤 정치적 아우라를 온전하게 정치적 자산으로 가지고 인생을 시작한, 그러니까 엄청난 정치권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셈이죠. 그런데다가 유학도 독일로 갔죠. 이것도 되게 특이한 거예요. 다 미국으로 유학 가서 자유시장 경제학을 배워왔는데, 그랬으면 쓸모있는 인재가 못 됐겠지. 지금의 김종인이 못 됐겠지. 근데 독일로 가서 이른바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걸 배워온 거예요. 요거는 한국에서는 되게 독특한 경력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재정학을 전공했는데, 마침 한국에 들어와서 서강대 교수가 된 것까지는 자기 실력이고, 근데 재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독특하게 그때 70년대 후반에 박정희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신설하려고 할 때 이 부가가치세 논쟁에 학자로서 뛰어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막 이거는 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막 비판을 하니까, 그게 그 당시엔 대학 교수가 강의하는 내용이 다 이렇게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정권으로 보고가 들어가던 시절이거든. 그러니까 너 일로 한번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뭔데 감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가가치세를 비판해? 근데 네가 부가가치세 전문가야? 이러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정부 관료들하고 토론을 할 계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 독일 부가가치세 시찰단도 뭐 다녀오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보세요. 부가가치세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세수가 엄청 적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세수의 한 30% 정도가 아마 부가가치세일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 부가가치세는 지금은 굉장히 탄탄한 우리나라 정부 재정을 받쳐주는 효자 종목이에요. 세수가.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영수증도 안 쓰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다가 부가가치세라는 이 사람이 얼마를 사고 팔았는지가 파악이 안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일정 부분 세금을 매기느냐. 그러니까 김종인이 생각할 때는 부가가치세는 굉장히 선진적인 세금이고 그 부가가치세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이 갖춰져야 가능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람들이 하는 모든 소비의 10%씩 이렇게 세금을 매긴다는 게 이게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동안 1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걸 110원을 내고 사야 되고 거기다가 10원을 세금으로 띄어간다는 건데 이게 전 국민이 다 기분 나빠할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때는 유신 정권 시절이었고 박정희 정권이 워낙 막강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신 이제 소득세를 줄여주고 그러니까 유신을 하면서 독재를 하니까 사람들이 월급에서 떼가는 소득세를 대폭 줄여주는 대신 이제 사람들이 티가 안 나는 소비할 때 쓰는 건 잘 티가 안 나니까 부가가치세를 신설해서 소득세를 줄여준 거에 대한 세액을 메꾸려는 그게 이제 박정희 특유의 어떤 정무적 감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딱 결정을 해가지고 밀어붙이니까 밑에 있는 관료들은 다 그냥 각하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이는데 유일하게 김종인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시 우리나라는 아직 부가가치세를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대를 했는데 뭐 유신 정권 시절에 별 수도 있나 대통령이 밀어붙이는데 그러니까 김종인의 의견은 그냥 소수 의견으로만 놓고 관철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가 생긴 거야. 근데 부가가치세가 도입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1년 뒤에 부마항쟁이 벌어지고 결국 박정희 대통령 암살돼서 죽죠. 그러니까 그 김종인이 반대했던 이유는 부가가치세 자체가 잘못된 세금이라는 게 아니라 정권이 감당할 수 없을 거다. 이거 하면 너네 큰일 난다. 이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신설했다가 박정희 정권 무너지게 돼. 커봐라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50이 들어섰잖아요. 전두환 정권에 들어서니까 전두환 정권은 이 부가가치세가 인기가 없으니까 부가가치세를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을 다시 찾아간 거야. 그 김종인 교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가가치세 반대했다더라. 불러갖고 야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 이제 없애려고 한다 우리가 없앨 거니까 네가 좀 논리를 만들어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김종인이 뭐라고 하면 아니 힘들게 도입한 세금을 왜 없애냐. 그거 도입하느라고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기까지 했는데 이미 도입했으면 이제는 잘 양성화시켜갖고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지 왜 없애냐라면서 오히려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40과 50, 유신 정권과 50 정권에서 두 번이나 어떤 자기 목소리를 정권의 의도와는 다른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라 요즘 특이하네 이렇게 생각했고 신기하게도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그 군사 독재자들은 이 김종인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김종인의 그런 어떤 이견을 내는 거 이거 골치 아파하면서도 그래서 전두환 정권에서 김종인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때부터 비례대표 5선의 신화가 이제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를 시켜주면서 어떤 재정 전문가로 교수로서 영입을 했고 재무위원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자꾸 이제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에서 뭘 반대했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전두환 정권 때 유명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김재익 수석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웅산 테러 때 희생돼서 유명해지신 분.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얼마 전에 윤석열이 전두환이 그래도 경제는 잘했지, 그 정치는 잘했다고 말할 때 전두환이 경제를 잘했다고 말할 때 그 경제를 잘했다는 게 김재익 수석 말을 들어서 그렇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근데 이 김종인 씨는 좀 상반된 평가를 내놓는 거야. 자기가 보기에 김재익은 되게 어설픈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기업들한테 자율이랍시고 해가지고 재벌들을 키워주는 정책만 폈고 그다음에 또 안정을 중시해가지고 무조건 물가만 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전두환 정권의 경제업종 중에 물가를 잡은 걸 경제업적으로 많이 꼽거든요. 근데 이제 김종인은 그것도 반대하는 거야. 왜냐하면 물가라는 건 그렇게 인위적으로 억지로 누르면 마치 압력밥솥을 억지로 누르고 있으면 나중에 뻥 하고 터지듯이 몇 년은 그렇게 누를 수 있지만 그래서 정권이 1년간 재정을 동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하나도 안 늘리고 요즘 보면 예산이 팍팍 매년 늘어나잖아요. 500조였다가 600조까지 늘어나는데 그 해 전두환 정부 때는 예산을 하나도 안 늘리고 전년 예산을 그대로 그 다음에 갖고 갔다는 거지. 그럴 정도로 억제 정책을 폈는데 이제 김종인이 보기엔 그런 건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1, 2년은 그렇게 막을 수 있지만 그게 결국 수요를 부글부글 끌어오르게 만들어서 나중에 엄청난 물가 폭등을 가져온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전두환 정권 때는 물가가 안정됐지만 자기 임기 끝나고 나서 노태우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게 노태우 정부 임기 초에 엄청난 폭등으로 나타났고 결국에는 다음 정권의 짐을 떠넘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책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김재익의 정책을 비판하는 그러면서도 김재익이 아웅산 테러로 사망한 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뭐 안타깝다, 뭐 유감을 표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전두환 정권 때까지도 굉장히 어떤 독특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경제 전문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노태우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태우가 이제 육공화국이라는 걸 만들면서 노태우가 볼 때 내가 경제를 누구랑 같이 해야 되지라고 보니까 이 뭔가 이 김종인이 얘기하는 이른바 어떤 이렇게 그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하는 보수적이면서도 약간 진보적인 노선. 그게 노태우 대통령의 어떤 취향에 딱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 노태우 대통령이 김재익한테 처음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반말을 막 했나 봐요. 그래서 뭐 너 나랑 일해야 되니까 몸 좀 풀고 준비 좀 하고 있어라. 내가 정권 잡으면 경제는 너한테 다 맡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랬는데 처음에 한 1, 2년은 말만 그렇게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그냥 두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초창기에 노태우 정부 초기 경제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반쯤 지나고 나서 급하게 연락 와가지고 너 정부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준비 좀 해.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보사부 장관이라고 지금으로 치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먼저 시켰고 그거를 몇 달 하다가 한 8개월 정도 하다가 그때 뭐 라면 수집 파동이라 그래서 그 이른바 공업용 기름으로 라면 끓였다 그래서 그 문제된 일도 있었고 수돗물에 문제가 있어갖고 수돗물 먹는 시범도 보이고 라면 국회 식당에서 라면 끓여서 같이 관료들하고 먹는 쇼도 하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장관 시절에. 그래서 그때 장관을 했고 김종인이 그 장관 끝나자마자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들어가면서 사실상의 노태우 정부의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노태우 정부의 핵심 측근이 된 거고 지금은 경제수석이라는 자리가 잘 없죠. 지금은 뭐냐면 그게 정책실장 보니까 비서실장이 있고 경제수석이 있는데 이 김종인이 했던 경제수석이라는 게 지금으로 치면 김상조가 한 거 있잖아요. 청와대 정책실장. 딱 그 역할이에요. 그때는 정책실장이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노태우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거야. 김종인이. 그러면서 노태우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손을 댔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재벌 정책. 그러니까 이 김종인은 그때부터 이 재벌의 이 방만하고 오만방자한 어떤 태도에 대해서 뭐 정주영, 뭐 김우중, 이건희 이런 사람들 이름만 안 썼지 누가 봐도 이 사람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그 조창훈 회장인가요? 그 대한항공 창업주 조창훈 회장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막 이렇게 모두까기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만한 행태를 벌였는지 막 다 써놨는데 그러니까 김종인이 청와대 경제수석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그거라는 거 아닙니까? 재벌들이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땅을 엄청나게 사들여가지고 비업무용 토지를 엄청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뭐 예를 들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엄청나게 땅을 많이 사서 거기서 무슨 뭐 친환경 농법으로 기내식을 공급하겠다고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여갖고 제주도에 뭐 농장을 엄청나게 사모으고 막 그랬다는 거지. 근데 재벌이 그렇게 몰래 사모아가지고 부동산 투기하려고 사모은 거죠 사실은. 돈이 많이 벌리니까 부동산 투기에 막 너도나도 왜냐면 부동산이 돈이 되니까 재벌들 입장에서는 돈만 벌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저기 뭐 전국의 땅의 한 10%를 재벌들이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통해서 정수들 다 불러가지고 강하게 압박을 해서 토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게 시장에 내놔서 그걸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이제 그런 정책을 많이 폈다라는 거 하고 재벌들의 주력 업종 그 재벌들이 문어발 기업이라고 해서 막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자회사인데 중화학공업 회사가 뭐 동네에서 뭐 이렇게 커피 만드는 거 제빵 제과까지 다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얘가 하는데 나는 왜 못하냐? 나 백화점도 하겠다. 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백화점도 하겠다. 이러니까 아니 당신은 주력 업종이 중공업 이게 그 중화학공업인데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냐 그랬더니 아니 쟤네 롯데가 하는데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쟤네가 안 하면 우리도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재벌들이 반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김종인이 자꾸 그렇게 간섭하니까 김종인 이 사람 빨갱이다. 공산주의자다. 이 사람 잘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압박을 넣고 물론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지켜줬기 때문에 이게 통하진 않았죠. 그 나중에는 아예 부총리로 영전을 시켜서 보내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부총리는 실질적인 권한은 없거든. 정책을 기획하는 건 정계수석의 일이고 청와대의 일이고 집행하는 게 부총리인데 부총리로 영전시키는 척하면서 청와대에서 치워버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로비가 막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부총리 보낼 거면 나는 그냥 사표 내고 나갑니다. 이렇게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속 정책을 추진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이 자동차 산업 진입하려고 하는 것도 김종인이 끝까지 막았다는 거예요. 과잉 중복 투자다. 이미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가 5개나 있는데 뭘 삼성까지 자동차를 하려고 하느냐.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를 좋아하면 자동차 박물관을 세우면 되지. 왜 자동차 산업을 굳이 만들려고 하느냐.
라면서 그것도 막았고. 근데 결국 그런 게 IMF 때 다 중복 투자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IMF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기가 그때 재벌의 주력 업종을 3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정리해라라는 식으로 재벌들을 압박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다 잘 되진 않았죠. 그리고 이제 과감한 SOC 투자를 추진을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자기 업적. 근데 결국 노태우 대통령의 업적이죠. 모든 경제 청와대 참모들의 공약은 대통령을 통해서 집행이 되니까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하자고 해서 한 게 KTX하고 인천공항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KTX 없으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KTX를 짓겠다고 하니까 다 반대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아니 우리나라가 여기 그 국토가 짧은데 그냥 무궁화호 타고 다니면 되지 무슨 KTX냐.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그때 조창원 회장도 청와대로 와서 아니 항공기로 가면 되지 뭐 이 짧은 나라에서 KTX까지 지느냐. 그렇게 고속철도 다니다가 대형 참사난다. 괜히 사고 나가지고 사람만 많이 죽는다. 쓸데없는 걸 짓지 마라. 라고 했고 인천공항 짓는 것도 아니 김포공항 있으면 되지 못하러 인천공항까지 짓느냐라면서 인천공항도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인천공항 지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최고 공항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꼽게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김종인이 SOC 사업단이라는 투자 사업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청와대에서 기획해가지고 노태우 정부가 실시를 해서 결국에는 건설은 뭐 김영삼 정부 때 된 것도 있고 김대중 정부 때 된 것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노태우 정부 때 기획해서 한 것들이 하나하나 다 그렇게 빛을 본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관료로서 활약했던 거는 노태우 정부 때까지예요. 그래서 김종인의 유명세는 노태우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을 하면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경제수석을 하면서 노태우가 북방 정책을 폈기 때문에 고르바초프랑 한소 수교를 할 때라든가 또 중국이랑 이제 한중 수교를 할 때 또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 북방 정책은 물론 김종위라고 하는 외교안보 수석과 박철원이라고 하는 당시 뭐 문화부 장관인가 그랬죠. 이런 어떤 노태우 대통령의 외교안보 라인의 측근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일을 했지만 결국 그 소련이나 중국이 우리나라랑 수교하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경제수석을 그렇게 배석시키고 싶어 했다는 거야. 그 소련이나 중국 입장에. 그래서 거기에 같이 자기가 들어가서 그 회의에도 참석을 했고 자기도 이제 북방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일익을 담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노태우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을 하면서 국정 전반에 관한 어떤 다양한 정책들을 다 건드렸고 그 결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역사에 남게 된 계기는 헌법을 개정할 때 그렇잖아요. 50하고 끝나고 60 넘어가기 직전에 헌법 개정을 했잖아요. 그 87년 헌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 이른바 김종인 조항이라고 불리는 경제민주화 조항. 뭐 190조 뭐 2항인가요? 1항인가요? 그거 뭐 이렇게 사회적인 뭐 정부가 나서서 어떤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을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고 이걸 넣겠다고 하니까 막 경총에서 세미나를 열어갖고 막 정경련이 반대 로비를 하고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전두환을 설득해가지고 나중에 재벌들이 힘이 엄청 강해졌을 때 정부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할 거다. 그때 헌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야 그걸 막을 수 있다라고 전두환을 설득해서 전두환이 그 말 듣더니 그래? 그럼 넣어야 되겠네. 그래갖고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제민주화 조항을 신설하는데 기여를 했고 그게 이제 언론에도 인터뷰를 하고 본인이 많이 세일즈를 했지. 그래서 그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든 사람으로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해진 거죠. 근데 어쨌든 그게 노태우 정부 때까지 일이고 노태우 정부 때 정력적으로 활동한 다음에 사실 김영삼 정부하고 김대중 정부 때는 별로 존재감이 없었어요. 심지어 노무현 정부 때까지도 별로 존재감이 없었고 이명박 정부 때도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뭐 했는지 잘 모르죠. 그때 김종인이 뭘 했냐면 법륜스님, 윤여준 씨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일종의 멘토단 같은 걸 꾸려서 안철수를 처음에는 도왔어요. 안철수의 멘토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안철수라는 사람이 이제 김종인은 그때 서울시장을 나가라고 그리고 총선에 이제 창당을 해서 출마하라고 했는데 안철수가 거부하고 안 나가니까 이 새끼 내 말 안 듣는다. 건방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철수를 그때부터 손절을 했지.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철수와의 악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김종인 씨가.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사실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별로 존재감이 없다가 희한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하면서 이른바 이제 비대위원회라는 걸 급하게 꾸리게 되잖아요. 그 비대위원회라는 걸 꾸릴 때 그때 이제 김종인을 영입을 해서 비대위원으로 모시고 그리고 이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한국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든 사람이고 뭐 블라블라 뭐 이렇게 뭐 이런 어떤 그 당시에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시대 정신을 어떤 상징하는 인물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대위에 그러니까 이준석이랑 같이 비대위에 합류를 했죠. 그러면서 정치권이 20년 만에 재등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종인이 뭐 평생 50년간 우리나라 정치를 뭐 다 쥐락펴락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노태우 정부 때 인물이고 그다음에 20년간 쉬었어. 20년간 그냥 이제 교수이자 사실은 그냥 이렇게 뒷방에서 푼수나 두시는 원로급으로 사실은 쉬시다가 갑자기 나이 70 먹어가지고 그 박근혜에 의해서 재발탁이 되면서 정치권의 중심에 확 들어왔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뉴스에 최근에 다 나온 얘기니까.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다가 경제민주화를 집어넣는데 이 박근혜라는 사람이 선거 때만 그걸 이용하고 선거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경제민주화를 쓱 집어넣었더니 창조경제라는 뚱딴지 같은 무슨 어디서 이상한 그걸 갖고 나와서 이제 정책 이렇게 아젠다로 갖고 가더라는 게 뭐냐면 경제민주화는 일종의 독일식 사회적 시장 경제를 염두에 둔 이른바 진보 정책, 큰 정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해 들어가는 정책이고 창조경제라는 건 일종의 신자유주의죠. 신자유주의의 변형판.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혁신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뭘 하기보다는 민간 영역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민간 영역에서 이른바 창조적 파괴, 슈페터가 말하는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도록 어떤 여건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보수의 그 경제 이론이죠. 일반적으로 전통적 보수의 경제 이론이고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보면 선거 때는 진보로 갔다가 집권하고 나서 보수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들의 원래 철학으로 돌아간 거지. 그러니까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선거가 끝나니까 원래 철학이 안 맞는 어떤 그 이단이었던 사람이니까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팽시킨 거죠. 근데 이제 김종인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처를 받고 이제 감히 이것이 나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총선 때 이제 문재인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어쨌든 브랜드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경제민주화라는 노선 자체는 민주당 노선하고도 맞는 노선이거든. 이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보수정당에서 계속 활동을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국정 경험도 있는데다가 원래 노선은 민주당에서 갖다 쓸 수 있는 노선이거든요. 경제민주화라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김종인 같이 유명한 사람이 박근혜랑 사이도 나빠졌는데 그냥 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이 브랜드가 생겼기 때문에 문재인이 다시 찾아간 거지. 찾아가서 비대위원장을 맡겼고 그 비대위원 어쨌든 2016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죠. 그거는 뭐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는 김종인 대표의 뭐 공이긴 한데 뭐 어쨌든 그리고 나서 정치권에서 뭔가 되게 대단한 신묘한 전략을 가진 인물인 것처럼 왜냐면 박근혜를 대통령 만드는 과정에도 일정의 기여를 하고 문재인이 집권하는 과정에도 일정적인 기여를 했으니까 뭔가 굉장한 어떤 책사인 것처럼 이 몸값이 엄청 높아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김종인이라는 사람의 실체는 그런 독일식 사회적 시장 경제 노선에 관한 어떤 이른바 약간 중도 진보 성향의 경제 정책과 그리고 오랜 정치적 경험. 그 실제로 어쨌든 그 할아버지인 가인 김영로 선생이 정치할 때부터 어깨너머로 정치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세 개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했고 그다음에 피명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는 그냥 시청자로서 쳐다본 거고 그러면서 그 원래 노인들 할 거 없으면 이제 정치 보는 게 막 드라마 보듯이 계속 보면서 이렇게 속으로 자기들끼리 술 먹으면서 훈수 두잖아요. 아씨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그런 경력이 그런 구력이 20년이 쌓인 거지. 정치 구경하는 구력이 20년이 쌓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목이 생겼던 거죠. 거기다가 말을 거침없이 하는 그런 어떤 그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인 그런 성격으로 인해서 그게 언론이 잘 받아주는 언론한테 이렇게 말을 재치 있게 잘 하면서 받아주는 그런 요인들이 잘 맞아 떨어져서 정치적 상품성이 생겨난 거죠. 그걸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써먹어 보려고 한 건데 윤석열 정부 선거운동에 좀 도움이 될까 했는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 사실은 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정책 노선이 이게 안 맞는 게 왜냐면 문재인 정부가 이미 다 해버렸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일부 했고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한 게 결정적으로 뭡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물론 그게 김종인의 노선은 아니에요. 김종인은 그런 거 엄청 비판하죠.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거 비판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재벌을 억제하고 어떤 그 정부의 어떤 경제적 개입을 강조하는 그런 노선이라는 거 문재인 정부에서 신물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는 국민들이 이제는 경제민주화를 원하지 않아요. 지금 대선 주자들 보세요. 누가 경제민주화 얘기하나? 대선 주자 중에 뭐 이재명 후보 비롯해서 아무도 경제민주화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냐면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그런 진보 노선 다 해봤거든. 근데 결과가 다 안 좋았거든. 사실은 이제 김종인의 경제 노선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안에서 파탄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이 다시 집권해서 또다시 청와대 정책 실장을 한다 하더라도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문재인 정부가 웬만한 거 다 해봤고 이제 별로 써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경제정책적으로 이미 파탄이 난 상태였고 다만 그 정무 감각과 이제 그런 언론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만 남아 있었던 건데 그 오만한 성격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대선 주자를 졸로 보는 거지. 윤석열이고 뭐고 다 자기보다 완전 초딩, 자기가 보기엔 정치 초딩인 거 아닙니까? 그럼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말을 안 듣고 지가 지 맘대로 막 하는 거 같으니까 짜증이 나니까 그냥 후보를 막 디스를 해버린 거예요. 총괄 선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그냥 뭐 저 사람 내가 시키는 대로 연기나 하면 된다라고까지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건 후보로 완전 모욕을 준 거잖아요. 후보 입장에서 김종인을 도저히 안고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이걸 그냥 이렇게 후보가 이렇게 공개 모욕을 당했는데도 그냥 안고 간다는 건 그럼 후보가 그냥 김종인이 대선 후보인 거지. 그렇게 되면 이건 김종인 정권인 거지 윤석열 정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도 도저히 김종인을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게 되고 이게 김종인 리스크라는 거죠. 이게 김어준 씨가 얘기했던 김종인 리스크.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너무 자기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고 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총괄선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큰 대형 사고를 치셨고 이게 더 이상 이 사람은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훨씬 더 크다. 이것 때문에 윤석열 사실은 낙마할 뻔했잖아요. 김종인 때문에. 윤석열 거의 후보 사퇴 직전까지 몰렸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준석이 들어가서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로 싹 뒤집어 엎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번 대선의 최고의 승자는 이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이 당선된다면 이번 대선을 통틀어서 가장 큰 위너는 이준석이다. 이준석은 정말 아마 차기든 차차기든 다음 대통령 대선 주자의 아주 유력한 후보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아무도 갖지 못했던 2030 세대 남성들을 자기의 어떤 유권자 집단, 자기의 지지자 집단으로 새로 만들어낸 이런 새로운 정치 기업가 역할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이준석을 다룰 때 자세히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윤석열의 상품 가치는 이제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거야. 경제 정책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울 게 없고 이미 이전 정권이 다 해버려서, 그다음에 정무적 감각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이번에 이제 그 오만한 성격 때문에 오히려 사고 칠 수 있는 굉장히 큰 리스크라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정치인도 그 김종인을 부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김종인 불렀다가 중요한 역할 맡겼는데 이런 식으로 본인을 디스해버리면 누가 김종인을 좋다고 데려다 쓰겠어요. 근데 이제는 김종인의 정치적 효용 가치는 끝났다. 이제 정말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일만 남았다. 그래서 이번에 김종인이 뭐 언론에 나와서 뭐 인터뷰도 할 수 있고 정치평론가로서는 얼마든지 계속 할 수 있지만 저는 현실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수명이 완전히 끝났다. 그래서 이제 그걸 김종인의 효용 가치가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사건이 바로 이번 대선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역사에 뭐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 주역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꽤 유력한 조연 정도는 됐던 김종인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이제 거의 시대적 역할을 다 끝내고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 뒷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 뒤로 가는 모습을. 그게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 제 생각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박정훈 씨 들어오셨습니다. 자, 박정훈 씨도 음소거 키시고 김종인에 대해서 뭐 책은 못 읽으셨다고 하셨는데 김종인이라는 사람 뭐 알긴 잘 아실 테니까 김종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말씀해 주시죠. 박정훈 씨? 얘기 어려우신가요? 아까도 잠깐 들어오셨는데 말씀하기 좀 어려운, 음소거 키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그냥 다시 돌아가서 소감 얘기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보람 대표님부터 그럼 음소거 키시고 우리 김종인에 대해서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무리해서 소감으로 말씀해 주시죠. 김보람 대표님 음소거 키시고. 네, 기자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진짜 네,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시는 그 마지막 모습까지도 너무 조금 아니 그 김건희 씨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그 잔치집 발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거를 개인적 감정으로 너무 그런 거를 또 막 이렇게 물고 늘어지시고 이런 모습들이 참 너무 안쓰럽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몰라서 그 발언은 뭐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 김건희 씨의 그 뭐 녹취록 이런 데 보면은 사실 아주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비판을 많이 한 것들이 이제 되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 가세연을 엄청나게 욕한 것도 있고, 뭐 그럼 가세연 뭐 기생충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 가세연 사람들은
그 기생충이라는 말을 들어도 뭐 전혀 괜찮다고, 예, 그 기분 나쁘지 않다, 괜찮다. 우리는 그래도 김건희 씨를 대기를 더 띄워주고 막 이렇게 정권 교체가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오히려 같은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그런 뭔가 대인배로서 그런 걸 보이는데, 그 어르신이 김종인 위원장이, 그 김건희 씨가 그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네 캠프에, 우리 캠프에 그 사람이 먼저 막 계속 들어오고 싶어 했다. 그 사람, 우리가 부탁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막 계속 예전부터 들어오고 싶어 했다. 그 사람은 잔치집만 찾아다니는 사람이다. 먹을 거 있는 곳만 찾아다니는 사람이다. 잔치집만 찾아다니는 사람이다. 이거 했더니 그 말을 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또 엄청 비판을 많이 한 거죠. 막 경솔 하니 뭐 기분 나쁜, 그러니까 가장 기분 나쁜 발언이 그거다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지. 뭐 캠프에서 나와서 계속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막 비난하지. 막 그런 그 모습들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딱 손을 떼셨으면 손 떼시고 이제 뭐 더 이상 딱 관여 안 하시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좀 그런 마지막 사실 이제 마지막 모습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뭐 하지만 이거 뭐 안 된 얘기지만 그 정도 인품은 없으신 분인 거죠. 떠날 때 깔끔하게 떠나는 그런 성격이 아닌 거예요. 끝까지 뒤끝이 있는 거지. 그리고 마이크가 오는 한은 계속 떠드는 거지. 기본적으로 관종기가 있기 때문에 나이 80 먹어도 관종은 관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내 얘기 들어주기를 원하고, 나한테 관심 가져주면 어쨌든 한마디라도 더 하고, 미운 놈은 끝까지 미운 놈이고. 더군다나 김건희 같은 자기가 보기엔 까마득한 어린애고, 이제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부인한테 그런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물론 김건희가 공개적으로 한 말은 아니고 개인적인 대화에서 한 말인데,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노인네가 좋지가 않아.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정혜경 기자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일단 윤 선배 이야기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제가 책 읽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서 핵심만 딱딱 집어서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혹시 뭐 말하는 거 연습하고서 스터디 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예행 연습이라도 미리 해봐요. 어쩌면 그렇게. 읽으니까 머릿속에 내용이 정리가 되는 거지. 네, 저 아무튼 책 읽는 것보다 이 영상 한번 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아무튼 재밌게 책도 읽었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훈님 뭐 어떻게 이제는 얘기가 가능하신가요? 그러니까 비디오 켜신 것 같은데. 네, 잘 들었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말씀하세요. 네, 아까 일하고 있어서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말 제가 얼마 전에 킹메이커를 봤지만 정말 킹메이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 여야의 대통령 한 명씩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대통령 또 한 명의 대통령을 또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솔직히 좀 되게 의아했는데 그 마지막에 윤석열 후보한테 자기가 말하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할 배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합니다. 김종인 되게 나이가 엄청 많으신데 웬만한 청년들보다 깨어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분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가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엔 박정훈 씨처럼 이른바 중도 좌파 성향의 국민의힘 당원, 청년당원 하고 아주 잘 맞는 그런 노선인 거죠. 김종인 씨의 노선. 보수 안에 있으면서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했던 노선이니까 그런 면에서 그 코드가 잘 맞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정환 선생님 혹시 시간 가능하시면 음소거 잠깐 켜고 오늘 얘기 들으신 소감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정환 선생님?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네. 그 윤범기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모르셨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여기저기 올렸는데 저는 네. 기자입니다. 기자. 아, 기자예요? 그럼 기자면은 상당 MBN이라고 조그만 방송국 MBN. 기자. 아, 그래요. 그 MBN 방송도 정부에서 많이 투자해 주지 않나요? 저희는 매일경제 신문이 만든 방송국이고요. 아, 그냥 틀려요? 순수한 민간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아. 저는 그 기자님의 말씀을 듣고 공감이 많이 가고 진짜 그 얘기는 들었어요. 노태우 대통령일 때 경제수석이었다는 거. 그래서 남편도 그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그 이 사람이 보수적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진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겠지만 근데 항상 그 편견 때문에 이게 사람들의 그 대선에서도 보면 편견이잖아요. 대부분이 그 진실을 보지 못하고 편견으로 인해서 남의 말, 거짓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니까 그런 것들 그 선거가 좀 제대로 될 수 있게 됐으면 그다음에 상식적인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이 많이 가고요. 약간 그 진짜 80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끝에 가서는 좀 그렇지만 이제는 앞으로 대통령이 30대가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회의원도 좀 다들 나이 든 사람들 다 빼고 이제 좀 그 이재명 그 분은 이제 후보는 뭐 30대 뭐 장관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저는 공감이 가요. 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제가 진보라서 그러나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막 우리 집에서도 막 안철수 찍을 거야. 우리 남편은 윤석열 찍을 거야.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누구 말이 맞는지 그 진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그 진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님 하는 얘기 듣고 조금은 이해 갖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기쁘네요.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이분을 다룰 때가 됐습니다. 짜잔. 그래서 우리 이재명 그 후보가, 그러니까 저희가 자서전을 읽는 스터디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관련 묘분 인간 이재명이라는 책도 있고 뭐 이재명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왔지만 특히 이제 본인의 자서전, 이재명이 나는이라고 해가지고 적어도 자기가 직접 말하는 형식으로 쓴 자서전은 이 책이 가장 처음 나온 책이고 아직도 이거만한 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서혜성 작가라는 분이 이재명과 가깝게 스터디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재명의 얘기를 구술로 받아 적어서 책으로 내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가장 이재명의 어떤 그런 본질적 스토리를 잘 정리한 책인 것 같아서 요거는 이번 말고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 나왔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주로 성남시장 할 때까지 경기도지사도 아니고 성남시장 되기 전까지의 스토리가 아마 담겨있는 이재명의 성장 스토리가 담겨있는데 뭐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본질적으로 그런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책을 다음 달에 다뤄보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을 다뤄도 되는데 윤석열은 자서전이 없어요. 자서전이 출간된 게 있으면 그걸 다룰 텐데 자서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왠지 윤석열은 앞으로 다룰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자서전이 나올 테니까 그때 다루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오늘은 다음 시간에는 이재명의 책을 다루는 걸로 하고 일정만 잡고 헤어지는 걸로 합시다. 우리가 매주 거의 마지막 주 목요일 밤 10시에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패턴에 따르면 2월 24일 목요일 저녁 10시 2월 24일 목요일 저녁 10시 그때 그 이재명의 9분 8이라고 하는 이재명 자서전을 읽고 21차 한국현대사 인물탐구 스터디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괜찮으시죠? 그때 특별히 안 되시거나 이런 건 없으시죠? 자, 2월 24일 목요일 밤 10시입니다. 네. 김보람 대표님 혹시 안 되세요? 혹시 수요일 안 돼요? 수요일 그 전날. 수요일 나는 안 될 건 없는데 그 일정을 좀 봐야 돼. 아, 안 되세요? 뭐, 예, 아니, 안 되시면, 예, 네, 네. 목요일 날, 아니, 안 되진 않아요. 안 됐다. 안 돼. 수요일 괜찮아요. 수요일로 할까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다른 분들은 괜찮으세요? 그럼 수요일로 합시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2월 목요일 23일 2월 네. 23일 수요일 밤 10시에 이제 이재명의 9분 8을 읽고 21차 스터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진 찍고 마무리할게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 좀 이렇게 나오게 들어주세요. 자, 화면 봐주시고 하나, 둘, 셋. 됐나? 자, 한 번만 다시 찍을게요. 자, 화면 봐주시고 하나, 둘, 셋. 네,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그러면 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설렘 잘 보내세요. 잘 보내세요.